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1999년 6월 15일 자연배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이상의 편들 무슨 일인가? 전투 발생! 적정으로부터 비격전! 비급전 봐라! 비급전! 북방 한계선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과 북한 경비정 간의 해상 전투가 발생했다. 양현 앞으로 전투 기울음표 잡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패배를 하고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 기습 공격으로 북한이 보복을 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남북 함정 간의 치열한 교전은 약 25분 동안 이어졌다.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는 침몰하고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다. 사실상 남북이 NLL을 상호간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갖고 갈등이 군사적 차원으로 이것이 전화돼 버린 매우 불행한 사태였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북측이 과도하게 우리 군을 자극하면서 해군을 공격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바다 위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NLL. 정전과 함께 설정된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기에 더 이상 어떠한 도발도 용납될 수 없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보신 영화는 600만 명의 관객이 동원돼 화제가 된 영화 연평해전인데요. 2002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발생한 사건이죠. 영화는 월드컵의 열기에 가려졌던 제2 연평해전을 재현하면서 다시금 NLL 사수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장병들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953년 종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관은 종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NLL 즉 북방 한계선을 설정합니다.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기도 한 북방 한계선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사실 북한은 북방 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1972년까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왔습니다.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준수해왔죠. 그런데 1973년 북한의 경비정들이 NLL을 대규모로 침범한 이른바 소해 사태를 일으킨 후 소해 5도 주변 수역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이자 용해라고 주장하며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의 침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기 시작했고 그 구슬이 주로 NLL과 관련된 해상 도발들이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끊임없이 NLL을 위협하며 도발을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9년 2월 15일 북측 경비정과 어뢰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남쪽 2km 해역까지 내려온 것이 포착됐다. 이미 북한 경비정은 9일 전부터 매일같이 NLL을 침범하고 있었다. 9일 전인 6월 7일부터 실질 북한 경비정들이 매일 한 척에서 10척까지 매일 경비정을 증강시키면서 외화벌이 어선을 호송을 해서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해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가 퇴각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과 초기함 등을 배치하고 교전 수칙에 따라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함정이 접근하자 선체를 이용한 밀어내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오전 9시 28분경 북한 경비정 등산곳 684호가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북한이 먼저 충도 작전을 시작을 했고 우리는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을 하려는 순간 북한 경비정에서 선제 사격을 함으로써 교전이 발생했고 교전은 약 14분 동안 계속됐다. 북한은 선제 사격에 이어 주변에 있던 어뢰정 세척도 공격에 가담했다. 우리는 즉각 주변에 대기 중이던 초기함의 함포와 고속정에 장착된 기관포로 응사했다. 그 결과 우리 해군 장병 7명이 부상당했으며 북한은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4척이 대파돼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 한일 월드컵 4강전이 펼쳐진 그날 온 국민의 이목이 한국과 터키에 집중됐던 바로 그 시각 북한은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패배를 하고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 기습 공격으로 북한이 보복을 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북한은 제1연평해전에서 패한 것에 마치 복수라도 하듯 연평도군의 NLL 부근 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한다. 제2연평해전은 1차 연평해전을 만회하기 위한 아주 의도된 도발이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내려오면서 이제 1차 연평해전 때 사전에 그 갑판 보강이라든지 화력을 집중으로 정강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10km 남하의 우리 영해로 침범했다. 해군의 경고 방송에도 불응한 채 계속해서 남아하던 북한 경비정은 참수리 358호를 지나 돌연 속도를 줄였다. 결국 뒤따르던 참수리 357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고 고속정이 우연히 북한 경비정에 노출된 그 순간 북한 경비정 장산곳 684호는 아무런 경고 사격도 없이 전차포를 발포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6명이 전사를 하고 19명이 부상하고 참수리 고속정 373이 예인 중에 침몰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북한 경비정이 발사한 85mm 주포는 참수리 357호의 함교에 명중했다. 북한은 작정이라도 한 듯 공격을 퍼부었다. 10시 35분 우리 해군은 고속정 4척을 차례로 증강 배치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다. 교전은 10시 50분까지 계속됐고 북측 경비정 한 척은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하다 침몰했다. 예인 중 침몰한 357호는 단 한 발도 응사하지 못한 채 우리 장병들은 속절없이 쓰러져갔다. 이 교전으로 인해 참수리 357호의 정장 윤영아 소령과 한상국 중사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2년 4월 남측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합의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은 꽃게잡이 철이란 이유로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11월에만 무려 6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전 사태가 벌어진 지 5시간 반 만에 북한은 또다시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 남지선군이 서해 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 경계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들의 총포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서해 해상에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북남 관계를 긴장 격화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을 왜곡시키는 한편 전화 통지문을 통해 교전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며 NLL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은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어로를 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NLL은 똑똑한 경계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자. 이게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은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서해, 동서해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분리한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이고 그걸 지켜야 한다. 북한도 지금까지 지켜왔다. 따라서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를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NLL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본 일도 없고 NLL을 인정할 수 없고 NLL은 불법적이고 강도적인 선이다. 그런 이 막무가내식 주장을 했는데 유엔 사령부가 제안한 장성급 회담을 거부한 채 NLL부터 없애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는 계속됐다. 1953년 7월 NLL이 설정된 이후 북한은 20여 년 동안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북한이 왜 이제 와서야 NLL 폐기를 주장하는 것일까? 자기들은 NLL이라는 어떤 선이 자기들한테 너무나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NLL을 가능하면 어떻게든 무실화해서 서해를 장악하겠다라는 건데요. 서해, NLL이 무실화되고 서해를 장악하게 되면은 바로 수도권이 북한의 이 전략적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NLL이 건재하고 우리가 백령도까지 서해 5도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NLL이 자기들의 서해를 봉쇄하는 효과 플러스 그 백령도에서의 어떤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되고요. 또 다른 도발을 위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북한의 억지. 그들의 억지와 진실 왜곡은 오늘도 NLL 인근 해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제2연평해전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제1연평해전에 이어 제2연평해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소의 NLL 도발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의 경우 북한은 표면적으로 제1연평해전에서 패배한 것을 만회하고 오장을 확보하면서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서해 교전으로 불리다가 지난 2008년 4월 우리 군이 승전한 의미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습니다. 물론 해군의 참수리정이 침몰하고 우리 장병 6명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승전일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두 척 침몰, 한 척 완파라는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목적 역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NLL을 지켜냈다는 의미에서 승전이 맞습니다. 또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차만 다를 뿐 비슷한 시기인 6월에 발생했다는 점과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기 전 대화를 제의하는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뒤로는 대남 도발을 지속했다는 점 등인데요. 바로 이것이 북한의 일반적인 전술,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제2연평해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해전이 우리 해군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인데요. 제2연평해전을 통해 해군이 교전규칙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경우 5단계에 이르던 다소 복잡했던 과정이 시위기동,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 이렇게 3단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수정된 교전규칙 덕분에 우리는 다음 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2009년 11월 10일 서해 백령도 레이더 기지에 NLL에 접근 중인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군은 2번에 걸쳐 즉시 북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통신을 실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한 채 NLL을 넘어 대청도 동쪽 11.3km까지 침입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경비정을 먼저 직접 조준 사격함으로써 빚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에 북한 측에 엄중 항의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일은 자신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공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9년도는 김정은 체제가 공식 후계자로 지정되고 출범하는 시기였습니다. 대남 도발을 주로 했던 정찰 총국이 기존 정찰국과 노동 35실 그다음에 그 작전국에서 3개 부서를 합치는 정찰 총국으로 확대 개편이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남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던 해이고. 김정일은 강성대구 건설이라는 나름의 정치적 목표 아래 권력 세습을 준비하며 군 관련 시설보다 경제 현장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엔 NLL 침범이라는 은밀한 도발을 계획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남아하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우리는 재차 경고 사격을 예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듭 무시한 채 무려 2.2km를 더 남하했다. NLL을 무시하기 위한 책동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경고 방송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의도적인 무시 전략이고 NLL을 무시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보입니다. 오전 11시 36분 우리 함정과의 거리가 3.2km까지 좁혀진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전방에 해상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런데 북한 경비정 역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향해 약 50여 발을 직접 사격하기 시작했다. 우리 해군 역시 즉각 응사하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선 약 3분에 걸쳐 교전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 대청해전 당시에 북한 경비정에 타고 있던 그 병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청해전의 북한 측 패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당시 복잡한 교전 대응 절차로 인해 피해가 컸던 아픔을 겪고 난 후 5단계였던 교전 규칙은 개정을 통해 경고 및 시위와 경고 사격, 격파 사격의 3단계로 간소화됐다. 덕분에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강화되며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비정을 신속하게 퇴각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김조선 군 당국은 이번 무장 도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사죄와 함께 책임을 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주장하며 계획된 도발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 북한은 이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한을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단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가 군사적 위협을 해서 긴장을 높이고 우리 내부에 남남 갈등을 조성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해갔다. 이게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의도고 도발의 의도입니다. 교전 수칙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돼 승리를 거둔 대청해전. 우리 해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더욱 값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대청해전은 우리가 교전 수칙을 3단계로 축소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적용된 해전으로서 아주 성공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전구축의 효과적으로 잘 적용된 해전으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 그런 해전이었다고 보입니다. 99년과 2002년 연평해전에 이어 2009년 대청해전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의 도발은 서해 NLL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며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그곳엔 대한민국의 해군이 있다. 대청해전은 두 차례 연평해전 이후 교전 수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2연평해전 이후 참수립국 고속정엔 승전의 안전을 위해 기관총 거치대와 방탄판을 추가하고 함교와 선체 내부에 장갑판을 설치했고요. 여기에 화력까지 향상시켰기 때문에 작지만 민첩하게 북한이 대남 해상 침투를 최일선에서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청해전 발생 시 우리 군이 피해가 전무했던 것과 달리 북한은 꽤 많은 사상자와 함께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대청해전에서 숨진 병사가 있음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을 통해 패전에도 불구하고 전사자를 공화국 영웅으로 부르며 전사자의 모교 이름을 전사자의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엔 북한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이 완패한 대청해전을 김정일의 선군 정치에 맞춰 포장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 선전해야 했습니다. 결국 완패에 충격받은 북한은 대청해전 사흘 후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 17일 후엔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과 함께 서해 함대 사령부 지휘부를 방문해 바다에 결사대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고요. 이후 북한은 해안포를 100문 이상 증강시키고 장사정포를 다량 배치하며 잠수함 전력과 대공 미사일, 인간 어뢰부대 등 대대적인 전력 증강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NNL 부근의 전력 증강이 끝나자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자 김정은 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리로선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해상 도발을 계획하게 됩니다. 지난 26일 밤 9시 22분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두동강 나면서 침몰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NLL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백령도 남방 2.5km 지점을 통과하다 폭음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되고 다른 인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 맞다. 신호갑니다. 소리 잡혀. 신호갑니다. 신호갑니다. 아직 잠수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위치도 못 찾았다는데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6명의 장병 가족들은 실종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오열했다. 실종된 승조원 46명이 선체에 갇혀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장비를 투입했지만 사고 해역의 유속은 너무 빨랐다. 수중수색 역시 사고 해역의 파도가 높고 피해 어망과 안반 등 수중 장애물이 많아 쉽지 않았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20일 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며 본격적으로 선체 인양에 나선 결과 실종자 46명 가운데 40명은 천안함 내에서 발견됐지만 6명은 끝내 발견되지 못한 채 산화됐다. 한미가 인양된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민군 합동 조사단을 편성했다. 그리고
침몰된 지 55일 만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음이 밝혀졌다. 무기 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북한 글씨로 1번이라고 쓰여진 어뢰 추진체를 결정적으로 발견했어요. 이게 좀 결정적인 북한 도발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이 두동강 나는 어떤 그 모양을 보면은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배가 위로 두동강이 났다는 증거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 3차례에 걸쳐 북한은 서해 NLL에서 우리 함정과의 교전으로 패배한 경험이 있으며 잠수정을 이용해 수시로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서해는 사실상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약 한 44m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잠수함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육지에 가까워지면은 굉장히 수심이 낮고 굉장히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해 바다 밑에는 그 나름대로 수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그게 천안함 폭침이 계획하고 실행한 게 아니라 계획하고 수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사전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은 기획적인 도발을 위해 사전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했다.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서해 바다를 누비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NLL 도발을 저질렀을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남조선 당국이 꾸며낸 천안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언제 전쟁이 틀지 모를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잠수정이 2중, 3중으로 격사인 정보 감시 체제라는 그 그물망을 뚫고서 들어와서 타격을 하고 그 빠져나갔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속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번 천안호 침몰 사건은 철두철미 동적 대결을 위해서 남측이 관여낸 파렴치한 날조국 모략극입니다.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천안함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의 날조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2008년도 말에 김정일이 나타났을 때 왼쪽 다리를 절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달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부터 김정은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도발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특히 군부를 장악하는, 사실 군부는 독재 정권에서 상당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마 아버지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주도해서 도발을 일으켰고, 물론 자기 아버지 재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도발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향해 끔찍한 도발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희생된 것은 대한민국 장병들이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바다 위론 철조망도 장벽도 세울 수 없다. 때문에 NLL을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서해 오도가 무너진다.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끝까지 NLL을 사수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를 존속시키고 김씨 일가의 세습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남 도발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지속적인 대남 도발을 위해 대청에서 패배한 해군 사령부 장성중
그 누구도 해임시키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켜 그들이 배짱을 키워주며 반드시 복수하라는 지시를 내리죠. 사실 그동안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함대함으로 이루어지는 해상전에선 워낙 북한의 해군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의 경우 잠수함 중심의 비대칭 전력 기습 공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북한 해군 전력을 비교해 봐야겠죠?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한 해군 병력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투함정과 상륙함정에 이어 잠수함 등 함정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남쪽이 우리의 위에 막혀 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 있는 해군 병력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신 함정을 다수 보유한 우리와 달리 북한은 오래된 소형 함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을지라도 병력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후한 장비일지라도 은밀한 도발을 자행하는 데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 특수 공격함을 건조해 해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영국의 북한 군사 전문가 조지프 보뮤대즈는 2013년 말과 2014년 초 북한 해군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 서해 진남포와 동해 나진 군항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1300톤급 호위함을 식별하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북한의 비밀 경기인 파도 관통용 공격함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무인 전투함정과 SES 고속함정, 신형 함대함 유도탄과 올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신형 무기 체계는 우리 해군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해상 전투 전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김정은은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현지 훈련까지 지도하며 도발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NLL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제한하는 오이사 조치를 발표하고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대남 비난의 수위만 더 높아졌을 뿐 여전히 북한은 서해 갈도와 장제도에 배치한 포문을 개방하고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했는데요. 2010년 11월 23일 오후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던 연평도 주민들을 만나보시죠. 2010년 11월 23일 평온했던 어촌마을에 갑작스런 포탄이 쏟아졌다. 포격을 당한 민가와 산에선 화염이 치솟았다. 지금 연평도는 지금 연기로 꽉 둘러싸여져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전쟁터로 변했다. 포탄의 충격으로 전기 공급은 끊겼고 통신마저 두절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1,700여 명의 주민들은 방공호로 분산 대피했다. 일부 주민들은 다급한 마음에 개인 어선과 여객선을 이용해 급히 섬을 빠져나왔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늘에서 쥐하고 여기 뻥 박히면서 아수라장 됐다니까. 에? 여기 그냥 지금 막 나무 박혔죠. 이렇게 박혀있대. 이만해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측 민간인 주거 지역을 공격한 연평도 포격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2시 50분 서해 5도 지역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공군 전투기도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비상 출격했다. 3시 10분 북한은 다시 산발적으로 해안포 수십여 발을 발사했고 대형 사격에 나선 우리 군과의 교전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천안함 때문에 서북도서에 우리 전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연평도에 주둔했던 포병부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포사격 훈련이 북쪽을 향해서 사격하는 게 아니라 서쪽을 향해서 사격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격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자기들 영해에다가 포를 쏘지 마라, 이런 식의 멘트를, 그러니까 방송을 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북한은 NLL을 무시하고 자기들 영해에서 12해리를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포를 쏘면은 북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해 안에 12해리 안에 떨어진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엄연히 경계선은 NLL이죠. 우리는 NLL 후방에다가 쐈단 말이죠. 북한이 포격을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 7분 만인 오후 3시 41분. 양측의 교전은 멈췄다. 포격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화롭던 어촌 마을은 참혹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그동안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평화를 지켜왔던 연평도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우리 해군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700여 명의 연평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그동안 발생했던 무력 충돌과 달리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데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4시간 만에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감히 우리 서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군사 도발을 했으며 자신들은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란 왜곡된 보도와 함께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 했다.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측이 잘못했거나 또는 양측이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북이 모두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측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꾸려가는. 이번에도 북한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사령부가 제안한 장성급 회담을 거부한 채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추가 도발의 위협을 이어갔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NLL을 분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가 늘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또 군사적으로 대단히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선전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NL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평화협정의 필요성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그 서해오도나 NLL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처음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군사적 도발을 넘어 민간인의 안전까지 위협한 북한의 도발은 무엇을 위해 자행되는 것일까? 북한은 그 제3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고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10년도 10월 달에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군 지휘권자로서, 통수권자로서 직접 도발을 지휘했다. 그러면서 군부가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충성심을 높여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천안함 도발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중심엔 인민군 대장으로 취임한 김정은이 있다. 당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에겐 세습의 당위성이 필요했으며 우상화 작업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NLL을 무력화시키고 도발 후 역사를 왜곡시킴으로써 세습의 당위성을 계획했다. 북한 체제는 수령제입니다.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 1인 독재 체제를 위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 통제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로서 북한에는 이제 독재 정권은 군을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의 군 총지휘자로서 지도력을 과시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평화를 유지해왔던 연평도. 평화롭던 섬마을 연평도에 찾아온 악몽 같은 포탄 세례는 이제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았다. 오직 권력 세습을 위해 무자비한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 오늘도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위협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평화롭던 섬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바꿔놓았던 당시의 도발은 북한의 실체를 거듭 확인케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은 해상 도발 습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NLL에서의 기습적 도발은 대부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 도서와 주변 해역에서 큰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투함은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과 포격전을 벌였던 해병대 연평부대는 포격전 때보다 포문수를 3배나 늘리며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상 도발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입니다. 북한이 도발 습성과 핵 위협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의 손길에 호응만 한다면 남북 관계는 언제라도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 북한이 하루빨리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북한 도발사 2주에 걸쳐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불안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국의 체제를 흔들고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테러였죠. 굉장한 어떤 위협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절대 포기 안 하죠. 절대 포기 안 하죠.